예, 여러분들의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 고민 이슈 여기 이슈 시간입니다. 아, 너무 잘한다. 좋아, 이런 리액션. 예, 아무래도 여러분 순한맛 사연은 포기할까 봅니다. 왜요? 오지 않아요. 네, 오지 우리 않습니다. 방송의 특징은 모든 사연을 자세하게 보여주신다는 거. 그래서 뭐 좋은 점이죠. 모든 사연을 세세하게 또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취지대로 예, 고민을 진행하는 아쉽습니다. 아쉽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좀 보내주세요. 저 하나 얘기해도 돼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나 뒷풀이 때 얘기하는 거. 근데 궁금하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네,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네, 그래서 방간 후기가 도착했어요. 다들 저번 방송 보셨죠? 저도 저번 방송 한 2번 봤습니다. 야, 드디어. 저는 방송을 열심히 보는 진행자예요. 네. 5회 일부 사연 보내주신 분의 후기입니다. 우리 지라프가 읽어주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5회 1부 무려 우울증 특집의 사연자입니다. 1년이 지났네요. 아쉽습니다. 아무도 안 웃네요. 네. 생활하면서 남이에서 제게 해주셨던 조언들이 종종 생각났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직장 생활을 하며 느낀 점이 많고 상사분에게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네요. 후기와 추가 질문을 곧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잡지 만드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수필을 쓰고 디자인을 하고 그림도 좀 그렸어요. 이 잡지가 인쇄되면 여러분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지냈다는 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럼 곧 후기 메일을 보내드릴게요. 일교차 심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이분이 잡지 보내주신다고 주소를 물어보셨어요. 오, 그래서 알려드렸는데 아마 뭐 다음 주쯤 도착하지 않을까. 오, 대박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소개 한번 해드려요. 네, 그리고 저번에 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살려주세요님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네네네. 예, 옛날에. 예, 기억나요. 우리가 막 이렇게 닉네임 하셔야지만 맞아. 방송 나올 것 했었잖아요. 같다고. 근데 이분이 그 청춘남이 로고를 만들어가지고 대박.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그게 2월달에 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서야 카페 대문을 그걸로 2달 만에 바꿔드렸고 그 얘기를 미리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메일 로고도 막 이렇게 다 바꿔놔서 되게 예뻐요. 막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안고 있는 봤어요. 되게 따뜻한 남색. 아닙니다. 아쉽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살려주세요님도 좀 감사드리고 이 5회 1부 사연자분도 감사드리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무슨 유명한가요?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본격 매운맛 사연입니다. 오늘도 직접 고민을 보내주신 내담자분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연을 읽고 인사를 나누면 되겠죠? 네. 지라프가 또 요약된 사연을 읽어주세요. 네. 청춘남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청취 중인 27살 여자 애청자예요. 그동안 여러 사연을 들으면서 제 입장에 대입해보고 분석해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 환경과 성격에 어떤 요인이 작용했는지 파악해보는 습관들을 들이니 객관화가 돼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무기력해서 삶을 이끌어나가는 에너지가 고갈된 것이 고민이에요. 감흥도 없고 의욕도 없고 삶의 목표도 없어서요. 이렇게 사연 보내기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가장 공포스러웠던 건 가족과의 식사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식사 도중 사소한 대화에서 밑도 끝도 없이 싸움을 시작하시곤 하셨죠. 대부분이 아빠의 불행한 가정사와 아빠의 대인관계의 부정적인 평가로 아빠를 깎아내리는 시도로 아빠를 무시하는 것이었죠. 참다 아빠는 고성과 같은 폭언으로 이어지다가 기물파손으로 끝내곤 했습니다. 싸움 속에서 펑펑 우는 엄마와 무관심했던 아빠 사이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재를 많이 했는데 두 분은 그런 저를 이용해 어느 쪽에 더 유리한지를 파악하고 편가르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절 그 싸움에 꼭 끼게 만들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원망의 눈초리를 받게 했죠. 네, 평소에 엄마 아빠는 성실하시고 다정하셨지만 워낙 아빠는 식구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어색하고 어려우셨는지 솔로 플레이를 하시는 편이어서 엄마랑 얘기하고 함께 숙제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엄마랑 동생들이랑 함께 집에 있으면 엄마는 저를 동생들에 비해 편애하셨어요. 엄마는 훈육의 순간순간 저와 동생, 특히 여동생을 차별하셔서 둘 사이에 싸움이 나도 동생만 엄마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야 했는데 공범인 저는 말리지도 못하고 그걸 지켜볼 때 죄책감을 느꼈었어요. 동생은 공부를 못한다고 교과서를 변기에 쑤셔넣기도 하고 동생은 버릇없다고 일방적으로 매맞은 적도 많거든요. 저는 항상 혼나는 것에서 열애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마는 저를 더 예뻐하셨지만 그게 나중에 보니 조건부 사랑이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엄마랑 의견이 불일치되면 엄마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저에게서 수동 공격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은근히 엿먹이고 조롱하고 보란듯이 시위하듯이 말 안 듣고 하는 거요. 일방적인 엄마와 무심하고 회피적인 아빠께 그런 식으로 불만을 풀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멀리 외지로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입시 준비 중심의 기숙고등학교는 저를 인격적으로 많이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다들 고득점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는 반면 저는 인간관계에 매달리게 되었거든요. 남들에게 퍼주고 과도하고 과장되게 망가지며 남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데 이런 많은 에너지를 쏟아도 결국 친구들은 다 각자의 단짝을 만나더라고요. 더군다나 선생님은 저 같은 중위권 학생에겐 관심도 주지 않으시고요. 대인관계가 점점 더 불안해지니 공부고 뭐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기숙학교 안에서 버림받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나서 대학에 왔는데 전 극심한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성적에 비해 낮은 학교가 성에 차지 않았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왔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하나 무슨 낙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 고민을 해봤지만 그냥 학교에 다니게 된 건 과에서 한 친구를 사귀면서인데 유머러스하고 철없이 남 흉을 보기도 했지만 그저 저에게 많은 얘기를 털어놓는다는 게 좋았던 건데 몇 학기 지나고 나니 이 관계도 얼마나 저에게 있어 불평등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우정이라고 생각한 것이 자발적 복종과 충성이었다는 것. 그렇게 저는 상처받고 스스로에게 실망도 하면서 휴학을 했습니다. 다시 복학도 하고 졸업하고 1년 동안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 고민, 치유도 병행했었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그대로이네요. 누군가를 위해 카멜레온처럼 맞춰주는 삶을 살다 보니 자발적으로 신열할까 보모처럼 관계 맺는 인간관계가 이젠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너무 무섭고 나만 겉도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큽니다. 사랑과 지지를 토대로 맺어지는 인간관계는 제게 꿈만 같네요. 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체적이어서 즐겁고 싶은데 막상 혼자 있으면 들어 누워만 있고 제가 만들어낸 대인공포에 압도되어 폭식을 하기도 하고 마음먹고 취미나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작심삼일에 그쳐서 실망하게 되네요. 지금은 취직을 준비하면서 홀로 사색하고 공부하니까 그나마 괜찮지만 곧 사회로 돌아가 사람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데 또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닐까봐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함께 얘기 나누고 객관적인 말씀도 들으면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데 힘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상당히 복합적인 사연을 가지고 계신데 한번 직접 인사를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홈플러스 미용 티슈. 우리 별명이 어떻게 되시죠? 저 별명 낸시입니다. 낸시. 변은혜가 모든 영어만을 R과 F를 카오스 한번 해주세요. 카오스 스펠링이 R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 낸시 씨. 네. 사연을 들어봤는데 뭐 본격적으로 뭐 상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후기가 또 있잖아요. 네, 있는데 그건 못 맞습니다. 읽으셨는데 후기까지 고려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 추가 메일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네. 아, 후기가 아니라 추가 메일이죠. 자, 질문은 몇 가지 먼저 할게요. 그 어릴 때 그 편애를 받으셨다 했잖아요. 어머니가 동생들에 네, 비해서 네. 편애를 하셨다. 근데 본인이 왜 편애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을까요? 본인 생각하는? 그러니까 동생은 좀 저보다 이렇게 그 순간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게 말대꾸를 하고 좀 기어오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데 저는 그냥 엄마가 화가 나셨으면 화나셨구나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은 매를 번다고 엄마 말씀이 좀 그런 식이 많았어요. 자주 듣습니다. 저도. 돌연변이라고 보통 하죠. 그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죠? 네, 맞아요. 남동생도 그 매를 벌었어요? 남동생은 저랑 비슷했어요. 그냥 조용히. 조용히. 네, 그러니까 가운데 동생이 이렇게. 네, 네, 동생이 약간 저하고 받아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좀 더 혼났던 것 같아요. 네네. 네, 행복했던 기억 혹시 떠오르는 게 있다면? 어렸을 때, 한 8살, 9살 때 네네. 학교 다니던 그 기억이 그 등하굣길의 그런 이렇게 풍경이나 이렇게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던 기억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풍경이요? 기억이 안 나 풍경이. 네. 혹시 시골에 사셨어요? 네, 저도 그 질문. 예. 서울에서는 풍경 볼 게 별로 그러니까요. 없어요. 네, 깜짝 놀랐네.
자, 그리고 부모님이 위기 관리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네. 예를 하나 들어줘 보실래요? 어떤 식인지. 예를 들어서 제 막내 동생이 6살 때 네.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그 원장님의 아들이랑 같이 다녔는데요. 그 원장님의 아들 되는 아기가 저희 남동생을 막 이렇게 폭행하고 괴롭혔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어린이집 가셔가지고 그런 광경도 보고 이게 물증과 심증이 있으셨는데 엄마가 막 너무 속상해는 하시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되게 걱정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에 비해서 좀 무기력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네. 제 동생 저러는 거 보면은 아빠한테 남성성을 배웠어야 되는데 못 배워가지고 저러고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면서 선생님이나 원장님한테 이렇게 화를 내지 못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저희도 다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또 이렇게 가족 다 같이 찜질방에 가서 목욕하고 이제 같이 자고 뭐 그런 식으로 기분 전환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잘 몰랐는데 엄마 말씀으로는 어떤 남자들이 자꾸 저희 딸들 옆에서 막 이렇게 막 자려고 하고 좀 걸리적거렸대요. 근데 아빠가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 봤냐고 가정이 가정 부슈를 못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뭔가 불안한 일이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러니까 좀 치이는 느낌, 자기 주장을 잘 못하시는 느낌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보면서도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뭐,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평가에는 동의를 하세요? 무서워서 꼼짝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한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빠가 그렇게 겁이 많아서 엄마의 평가에 네, 동의하는지.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렇게 평가한 거에 동의하시냐는 거죠. 거기에는 좀 과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이. 필요 이상으로 어머니가 아빠를 과장을 그렇게까지 아빠가 막 부정응하는 분도 아니고 이렇게 약한 분도 아닌데 그냥 엄마는 아빠를 흠집내고 싶어하는 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저희 엄마가 바라는 어떤 마초적이고 어디 가서 리더가 되고 막 확 이끌고 운동신경이 있고 그런 분은 아니지만 아빠는 어디 가서 그냥 편안하게 자기 주장 말씀하시고 이렇게 모임하는 거 좋아하셔서 뭐 동창회라든지 그냥 그런저런 모임도 많이 나가시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유약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네. 남동생이 그렇게 원장집 그 아이한테 당하는 거를 아버지가 아셨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나요? 네. 근데 아빠는 좀 뭐랄까 약간 문제 회피적인 성격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너 또 이렇게 엄마한테 왜 이렇게 예민하냐,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드냐, 좀 그런 식으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애들끼리 일인데. 네, 뭐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좀 회피적이다 아버지가.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부부 싸움을 자주 하셨어요? 자주는 아닌데 굉장히 돌발적으로 했어요. 돌발적으로. 이게 싸울 일인가 싶은데 엄마 아빠 너무 격렬하게 서로를 네. 막 이렇게. 그러면 부부 싸움을 자주 안 했을 때 나머지 평상시에 그 부부 관계는 어땠다고 평가하세요? 부부 관계는 제 눈에 비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농담도 자주 하시고 어쨌든 막 이렇게 밤에 같이 뉴스 보면서 과일 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도 잘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게 엄마 아빠가 뭔가 확 충격적이거나 당황이 됐을 때 의지가 되지 않을 때 서로에게 의지가 되지 않을 때. 유독 그렇게 크게 싸웠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주로 아버지의 그런 유약한 면을 많이 이제 싸울 때 네. 지적을 하셨고 네. 아버지는 그럴 때 어머니에 대해서 뭐 지적하신 건 없고요. 그냥 막 기분 나빠서 막 이렇게 거슬린다는 리액션. 그래서 아니거든.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크게 막 뭐랄까 뭐 크게 자기를 이렇게 해명하시진 않으시고 그냥 안 들은 척 핸드폰 만지작거리 막 이렇게. 회피형이 많네요. 예, 그죠? 예,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처음에 사연을 보내실 때 이제 어머니가 결국 나를 조건부 사랑을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네. 그 다음에 다시 메일이 왔을 때는 네. 어머니가 나를 이제 많이 사랑하셨다라고 네, 맞아요. 다시 네. 정정을 하셨거든요.
그 이렇게 정정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은 어떠세요? 둘 중에 굳이 하나 선택한다면 지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맞는 것 같아요. 같다? 그때는 예. 제가 좀 많이 감정적이고 약간 여동생이랑 싸우면서 예. 신경이 날카로울 때 첫 사연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엔 그랬어요. 엄마가 만약에 내가 여동생 같은 성격이었다면 예. 이라던가 제가 어떤 성적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실제보다 낮았다면 엄마도 나한테 그렇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불신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예. 엄마랑 자주 못 보거든요. 엄마는 계속 시골에 계시고 저는 이제 올라와서 생활하니까 근데 가끔 만날 때마다 어떤 눈빛이나 행동으로 느껴져요. 이게 사랑이지. 네. 그리고 뭐랄까 내가 대들었어도 엄마는 좀 품어주셨겠는데 나는 왜 못 믿을까 약간 죄송스럽기도 하고 왜 엄마를 자꾸 내가 죄인을 만들려고 하는지 좀 그런 게 스스로도 자꾸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여동생을 바라볼 때 어머니 눈빛은 어떠세요? 본인이 느끼실 때? 저와의 관계보다는 약간 딱딱한 관계이긴 한데요. 근데 동생이랑 엄마랑도 지금은 관계가 좋거든요. 오히려 제가 엄마한테 좀 거리감을 느끼고 어려워할 때 동생이 저를 나무라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언니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건데 사투리가 있으시네요. 충청도신가요? 네. 그래서 짱이다. 와. 우리 목소리 엄마를 이렇게 충청도로 출렁출렁하시네. 쓰신 게 있었는데 이건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수동 공격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뭐 예가 있으면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고학년 때나 중학생 때 이제 그때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한 8살, 9살, 10살 이럴 때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모님이 막 이렇게 싸우실 때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말려드리면 부모님이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걸로 어떤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부모님 그 부부 관계를 풀어가는데 뭔가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거 뭐 서로를 물어뜯기 위한 싸움이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말해도 부모님한테 그래 먹힐 것 같지도 않고 그래봐야 또 비슷한 패턴으로 싸울 것 같고 하니까 그래 또 싸워봐 막 이런 식으로 저는 그때 좀 그런 식으로 막 말을 안 예쁘게 툴툴거리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본인이 느끼는 수동 공격적인 거였다. 네, 약간 비꼬듯이 말하는 거. 공부는 잘했어요 어릴 때? 내 공부는 그런 대로 썩 잘. 자신 있어. 1, 2등? 좋네. 저 5등까지. 5등까지 했었어? 5등까지 전교? 전교에 중학교 때 98.1 평균. 공부를 가지고 부모님을 공격한 적은 없네 그러면? 네, 제가 공부를 가지고요. 일부러 공부를 나태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건수로는 수동 공격을 했지만 큰 건으로는 수동 공격을 안 한 거네요, 그죠? 네. 심각한 거로는. 자 그리고 전교 1, 2등. 폭식과 잠으로 자기를 학대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것이 자기 학대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나 근거? 하고 나서 네. 너무 슬퍼지니까. 어떡해. 나를 또 망가뜨렸구나. 맞아. 이런 느낌? 뭔가 화를 내 몸에 풀었구나. 잠으로 어떻게 근데 그게 가능하시죠? 그냥 계속 자는 거예요. 주말 내내 자고. 네, 막 12 속상하면 시간 그냥 이렇게. 누워서 또 자고. 네. 약간 잠에 취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 그리고 대인 관계를 하실 때 그 처음에는 막 굉장히 좋은 관계였다가 네. 멀어지는 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패턴이 자주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시골에 살아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공동체가 되게 안정감이 있었어요. 뭐 부모님들끼리도 다 알고 형제자매끼리도 서로 다 그러니까 전교생이 다 알고 이러니까 그런 불안감이 없었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 개척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생기면서부터 되게 맹목적으로 뭔가 사람을 갈구하는 느낌? 이제 그러다 그게 좀 허무해지고 그 또 에너지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소모되죠. 네. 그러다 이제 지쳤을 때 되게 확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등학교, 대학교가 이게 반복이 되니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내가 계속 실패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그 가까워졌다가 네, 멀어지고. 독립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계속 그런 고민을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그렇게 대인 관계에서 좋은 가까운 관계에 있다가 멀어졌을 때 주로 누구 탓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뭔가 사람을 잘 헤아려 보지 않고 음. 그랬던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네. 자, 그다음 혹시 폭식이 시작된 시기나 계기를 기억하십니까? 폭식이 시작된 거는 이제 작년에 직장 생활 하면서 아. 그랬어요. 얼마 안 됐었는데. 네, 네. 주로 뭐를 모르죠. 지금 얘가 공감대가 너무 형성이 돼가지고 저도 탄수화물 탄수화물체 밤에 불닭볶음면 흰색 치즈 다 흰색이어야 돼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 폭식이 시작됐던 어떤 계기를 혹시 본인이 알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 후임자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기존 그 사무실 직원분들이 저보다 더 선임자랑 관계가 돈독함을 느낄 때 약간 내가 더 오래 있었는데 더 친한 거는 더 늦게 오신 분일 때 나 그럼 뭐 한 거지? 나 되게 노력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네. 좀 서운해지고 슬퍼지고 그분들한테 그랬던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한두 살 때, 그러니까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네. 아버지와 자주 다퉜는데 하루는 가출하려고 시도하셨다. 네. 그런데 네. 이제 낸시 씨랑 눈이 마주쳐서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가 자꾸 생각난다고 쓰셨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고 그 얘기가 떠오를 때의 기분. 엄마가 아빠랑 결혼하고 그렇게 힘드셨나?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엄마는 얼마나 인생이 외로웠을까 좀 그런. 일단 궁금한 거는 제가 좀 물어봤고요. 네, 이제 얘기를 조금 해보죠. 네. 우선 말이죠.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노력을 안 해도 사랑을 받았던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때요? 노력을 하죠. 특별한 노력 없이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말을 잘 들어야 한다든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조건부 사랑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없었어도 나는 사랑받았다는 경험, 느낌 있어요. 어때요? 그게 사랑인지 걱정인지가 약간 불분명해가지고 근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기숙사 생활하다가 집에 오면은 집에서 그때부터 잠만 잤어요. 학교에 가는 날이 다가오는 게 좀 무서워가지고 잠만 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 눈빛만 봐도 알겠는 거예요. 저를 막 이렇게 걱정하시고 그런 거 보면은 제가 막 약해져 있을 때 애도 계속 사랑하시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렇다면 말이죠. 그 동생이 네. 대들었을 때 네. 그렇게 어머니가 화를 내신 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약간 엄마가 저를 되게 엄마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 남매가 엄마 남매랑 나이 차이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여동생 남동생이랑 그 남매를 저희 남매 많이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외모도 저는 엄마를 많이 닮고 동생은 아빠를 많이 닮았다고. 네. 그래가지고 엄마가 특별히 저를 좀 더 동일시화했구나. 네, 저를 통해서 어떤 만족을 느끼시고 저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시고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되게 부담이 맞아.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렇게 통지표에 친해지고 싶은 친구를 쓰는 칸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엄마가 저희 반에 눈여겨보던 남자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아, 내 스타일이라고. 저 애 너무 싹싹하고 뭐 운동 잘하고 씩씩하고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저는 그러면은 나도 제가 좋아야겠지라고 하고서 저도 실제로 그 남자애가 좋아지는 거예요. 생각도 없었다가.
그리고 이제 엄마가 자기는 어렸을 때 이제 피아노를 치는 그런 동네 피아노 치던 친구가 너무 멋있었대요. 그럼 저도 당연스럽게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고 피아노를 막 계속 치고 있고 뭔가 좀 그 자아의 구분이 없었던 것 같긴 아바타인데요, 해요. 거의 네, 아바타. 좀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엄마랑 닮지 않았다면, 내가 첫째가 아니었다면 사랑해줬을까 나를? 엄마가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서 저를 사랑해 주셨을지 아니면 약간 심드렁해 주셨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우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보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대인 관계가 극단적이라고 평하셨잖아요, 그죠? 네. 이제 처음에는 뭐랄까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네. 사연이 왔으니까. 전자의 경우 이거요. 네, 그 부분 두 가지 대인 관계. 우선 제 성격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상대와 신뢰가 형성된 관계라는 확신이 들 때, 그렇지 않고 타인에 대해 불신하고 있을 때 제 마음 상태가 극명하게 다르거든요. 전자의 경우 저는 안정적이고 호혜적이면서 여유롭고 유머러스하고 활발하게 잘 지내요. 약속 잡고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그게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너무 들뜨는 때가 많아요. 안정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확신 자체로 저는 큰 성취감을 맛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의 지속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황홀한 기분을 느끼고 타인과의 관계에 도취되어 그 관계 유진만을 맹목적으로 쫓아가요. 그럼 후자의 경우 읽을까요? 네. 후자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인데요. 낯선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혹은 앞단락처럼 들떠있던 제가 슬슬 타인과의 거리감을 깨닫고 신뢰의 균열이 갔을 때 상황일 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읽을까요? 더 읽을까요? 사자굴까지만 읽어주실래요? 네, 저는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엄청난 심리적 부담과 긴장을 해요. 있는 거 맞죠? 솔직한 심정으로 도망가고 싶을 정도예요. 마치 아무런 도구 없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심정이랄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뢰가 형성됐다고 믿을 때는 뜨겁다, 뭐 내지는 들떠있다 이렇게 이제 뭐 본인이 평가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관계가 깨졌거나 혹은 낯선 사람일 때는 역으로 되게 두려워하는 이런 극단적인 반응이 있다는 거죠, 대인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대인 관계에서 처음엔 좋았다가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도 있었겠다라고 이제 지적도 하신 거고. 자, 이렇게 대인 관계가 극단성을 띠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은? 추측을 한번 해보자면 왜 어떤 때는 그렇게 좋았다가 멀어질 때는 확 멀어질까? 이게 상대방이 막 다 그렇게 변해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제 마음 상태가 큰 것 같아요. 네. 내가 너무 재밌다, 친구가 생겼어 이럴 때는 진짜 만사를 제쳐놓고 그거에 너무 기쁨에 빠져 있거든요. 네. 사실 사람들이 무서워지는 거, 어떤 불신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래봐야 남이었네. 그 사람한테 1순위가 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생활 되게 많이 듣던 대사예요. 네, 생활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현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제가 더 그런 거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감정을 만드는 거는 제 자신이겠죠. 일반적으로는 말이죠. 극단적인 대인 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확 좋아졌다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상으로 보면 굴곡이 심한 대인 관계를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고 약간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졌다 이렇게 한다면 파형이 크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저도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근원에 들어가면 대인 불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사람을 더 원하죠, 사실은. 사람을 못 믿는다는 것은 사람 관계에 결핍되어 있는 거니까 원하는 심리는 강해요, 대인 관계를. 그래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약간이라도 내 마음에 들 수 있는 점이 있다든가 내가 기대해도 좋을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좋아. 들떠요. 완전 좋고. 그죠? 막, 네. 그래서 다 바치고 막. 과도한 기대와 환상을 가진다랄까. 그럼 이런 관계에서 연인 관계에서도 집착이나 이렇게 나타나게 당연하죠. 되나요? 처음에는 확 올라가죠. 아주 뜨겁게 사랑하죠. 근데 본인도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처음에 이상적으로 생각했고 천국이라 생각했던 대인관계는 사실 제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려던 심리에서 만들어진 환상이었을 거예요라고 본인이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사실 환상이라는 걸.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제어를 못하는 거죠. 네, 맞아요. 사람이 나타나면 너무너무 사람이 고프니까
좋았어요. 막 순간 좋은 점이 다 들어오고 막 눈앞에 좋은 점만 보이고. 네, 좋은 점만 깜찍이가 보이는 거고. 확 이게. 그다음에 기대 심리. 아, 이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 본인이 계속 그렇게 자기를 확신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상승하는데 이러다 보면은 그때의 그 느낌은 여기 잘 표현했었어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너무 저는 이거 들뜬다. 진짜 네, 막 너무 동감했어요. 구름 위를 걷는 떠 있는 것 것처럼. 같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좋긴 한데 불안한 거예요. 구름이 아, 불안하긴 하지. 언제가 예, 꺼질지도 구름 밑으로 모르니까.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무서워. 또 뜨더라도 땅 위에서 떠야지 살짝. 그쵸. 구름 위에서는 너무 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거가 아니고 과도한 기대와 약간의 흥분 상태, 일종의 환상, 이 결합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로 가다가 대인 불신감이 심하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약하니까 약간의 문제점만 발견돼도 실망을 빨리 해요. 그때부터는 이것 봐라, 내가 원했던 사람이 아닌데 내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 같지 않은데 하면서 푹푹 꺼지는 속도가 남들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꺼지는 것도 있고 본인이 또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한 번 불신이 생기면 빨리 이게 불신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또 극단으로 내려가요, 이게.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역시 대인 불신감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사람. 그러면 이만큼 내가 이 사람한테 해줬는데 네. 좋아해서 너무 좋아해서 근데 이만큼 그 사람이 아까 1순위가 아니었다고 얘기했듯이 그만큼 나한테 안 주는 것도 같은 맥락의 대인 불신인 건가요? 뭐 바라면 안 되지 않나? 원래는 그런 사랑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거 좀 받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네네. 그런 것도 이제 건강하지는 않은 거죠. 사실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거잖아요. 아, 네. 받으려고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인다운 사랑을 못 하는 거죠. 성인다운 사랑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받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사랑을 잘 못 하는 거죠, 아직까지. 받으려고 하는 거 자꾸. 그래서 받기 위해서 주는 사랑만 할 줄 아는. 그 유아적 사랑이랄까. 유아도 그런 사랑을 잘 안 하는데. 결핍된 결핍된 사랑, 결핍. 사랑. 너무 심하게 결핍된 애정에. 애정 결핍이죠. 이제 그런 사랑인 것이고, 이게 이제 대인 불신감이 형성되면 대인 관계에서 편파가 심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굳건하다면 이 대인 불신감이 이렇게 심할 수가 없는데,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과연 그렇게 굳건한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때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는 별로 굳건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느낌을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신뢰는 본인의 표현대로 하면 있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엄마가 저희를 계속 사랑해 주시고 변화하지 않는다. 굳건히 우리를 사랑해 줄 것이다. 지지해 줄 것이다. 이런 신뢰. 나를 사랑해줬다. 이런 신뢰가 무의식적으로도 깊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계속 있어 주실 것 같아요. 음, 예전에도 저희를 안 사랑한 건 아닌데 엄마 본인이 힘들다 보니까 좀 그렇게 엄마의 밑바닥을 보여주셨던 것 같고, 엄마한테 깔린 가장 기본적인 저희에 대한 마음은 사랑이라고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본인이 힘들었을 때, 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머니가 구해주시거나 도와주신 적은 있어요, 많이? 제가 힘든 거를 부모님한테 잘 말을 안 했어요? 네. 그럼 어머님이 남동생은 사랑하셨어요? 하셨다고 믿어요? 뭐 이게 사실은 그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했냐 안 했냐 말할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남동생을 많이 사랑했느냐 했을 때 어때요? 뭔가 좀 남동생이 힘들어하는 거를 항상 엄마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래도 너가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겠니? 엄마 아빠 봐서라도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고. 동생도 많이 무기력하거든요. 남동생도. 네, 그런 말해서 그럼 남동생한테 더 짐이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남동생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좀 끌어안아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아들로서의 도리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게 사랑인가 좀 고민을 좀 드렸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들이 언제 용감해지는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 자식들에 관련해서. 자녀가 위험할 때 그렇죠. 왜 용감해질 것 같아요? 막 힘이 세서 원래부터? 자녀를 지켜야 지켜야 되고 사랑하니까. 사랑이 깊으면 용기도 강해지죠. 두 가지는 비례하는 거예요. 남동생을 정말 깊이 사랑했다면 유치원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줍니다.
근데 안 도와줬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 그만큼 깊지는 않다는 거죠. 사랑을 전혀 안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통의 정상적인 어머니에 비해서도 사랑이 약했다는 거죠. 왜? 정상적인 보통 엄마들 도와주거든요. 가서 따져요. 항의하거나. 하다못해 유치원이라도 옮겨줘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사랑이 그만큼 깊지는 않다는 거죠. 사람이 다 나약한 건 아니에요. 사랑은 뭐 바위를 뚫는 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랑이 깊으면 사람이 용감해지는 겁니다. 그 대상과 관련해서는. 자, 그런 점에 비춰 본다면 어머니가 그 낸시 씨를 뭐 전혀 사랑하지 않고 뭐 이제 따뜻하고 이런 것도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중요한 순간에 도와줄 수 없는 어머니란 거죠. 그건 인정하셔요? 네. 내가 정말 위기에 빠지고 힘들면 같이 옆에서 울긴 할지 모르지만 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다, 엄마가. 네. 맞죠? 그럼 믿을 수 있을까요? 아,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애들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부모한테 요구하는 건 뭘까요? 저 안전하게. 안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안전. 근데 엄마는 그거 줬어요? 안전한 느낌을 줬어요? 항상 지켜준다라는 날을 주지는 못하시고. 못했죠. 그럼 못 믿죠. 응. 자, 에릭슨의 발달 이론을 보더라도 첫 시기에 엄마랑 형성해야 되는 게 대인 신뢰감이거든요. 그 대인 신뢰가 어디서 오냐면 엄마가 안전을 제공했을 때 일단은 생겨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고 뭐 아기의 욕구에 잘 반응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해줘야 돼, 애를. 근데 그게 약하면 이 기본적 신뢰가 베이직 트러스트라고 그러는데 저는 발음이 나쁘니까 이제 기초적 신뢰감이라는데 그게 형성이 잘 안 되면 대인 신뢰감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그럼 그 이후로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발달시키기가 참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지금의 현재 어머니는 그 점에서 취약해요, 약간.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취약해요. 그러니까 신뢰를 형성하기 좀 어려운, 너무 약하다 그럴까? 너무 약해서 신뢰를 형성하기 어려운.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신뢰가 있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네. 본인께서 편애를 받았다는 걸 인정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저번 사연 때 편애를 받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둘 다에게 상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민 보여주신 낸시 씨께서 그 여동생과 남동생을 편애한 이유가 남동생은 아빠 닮아서 무기력하고 여동생은 뭐 대들고 엄마 외모를 닮지 않고 자신 예뻐한 이유는 고분고분하고 엄마 외모 닮았다는 이유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분이 내가 엄마를 안 닮았으면 내가 대항하는 성격이었으면 엄마가 그래도 날 사랑할까에 대한 확신이 과연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결국에는 신뢰관계가 안 쌓인 거라고 봐도 무방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던 거고요. 무의식에서는 없을 거라고 봐요. 무의식에서는 내가 여동생 서열이었고 여동생처럼 행동했다면 그래도 날 사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뢰가 약한 거죠. 자, 그런 점이 일단은 제일 좀 치명적인 지금 문제인 것 같거든요. 본인에게 있어서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시기가 별로 없었다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릴 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른들 무서워했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특히 남자를 무서워했고. 좀 읽어드릴까요? 뭐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그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네네네. 저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 특히 남자를 엄청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큰아버지 댁이 이제 동네 슈퍼를 하셨는데 큰아버지가 군것질거리를 사려고 하면 큰어머니가 계시면 잘 사오곤 했는데 큰아버지가 계시면 무서워서 그냥 돈을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태권도 사범님을 보면 교실에서 책상 밑에 들어가 숨어서 있던 장면이 기억난다고도 하십니다.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어른들이 왠지 호통을 칠 거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이렇게 네, 표현하셨는데요. 맞아요. 네, 네. 어릴 때 혼난 기억이 있어요, 좀 어른들한테? 난 기억 크게 없어요. 부모님들에게 혼을 많이 내시는 분들 아니죠? 네, 아빠는 그렇게 혼 많이 안 내시고 그냥 혼자 마음을 닫으시는 행동을 하시고 하시는데 솔로 플레이. 예. 혼내시면 엄마가 저도 아예 안 혼난 건 아니고 이제 엄마 보시기에 아니다 싶으면은 저도 비슷하게 혼나긴 혼났거든요. 근데 아주 무섭게 혼을 냈어요? 되게 이런
네. 어느 정도로 혼을 내신 거예요? 그러면 체벌도 있었나요? 머리채 뜯고. 아이, 왜 저 그렇게 혼나는데? 무시하세요? 저 싸대기야. 이렇게 맞잖아요, 이렇게. 아니 한 대만 이렇게 세게. 약간 이렇게 장례식장 가면은 이렇게 목 놓아 우시는 거 아세요? 네. 아, 통곡하듯이. 네, 엄마 그렇게 혼내셨어요. 본인이 울면서 네, 이렇게 울면서는 아니면은 엄청 소리를 세게 지르고. 너 왜 그러니? 막 이런 거? 그렇게 또. 네.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뭐라고 하시면서? 별 내용이 없어요. 아, 그냥 막 곡소리를 거의 목소리를 막 내시면서. 앞에서 내시는 진짜? 거. 네, 네. 그게 그게 혼내는 방법? 막 찢어져라 우시니까 진짜? 그리고 약간 많이 화나시면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벽 있잖아요. 벽에 이렇게 몰아세우고 막 파리채나 이런 막대기로 이렇게 이렇게 이분이 혼나. 사정없이 손바닥이나 이런 게 아니고 무작위로 맞으신 거예요. 네. 전 주로 그렇게 맞았어요. 집히는 대로. 저는 거기 들어가서 머리채를 뜯고. 아니 너 우리 안 들어. 근데 더 나는 그게 더 진짜 그러니까 무서워. 나 이게 더 무서운 거같아. 막 목 놓아서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엄마 미안해 알아 내가 잘할게. 진짜 이 말이 그냥 나올 것 같아. 진짜 그러시면은. 공포는 남자한테. 아니 그 정도는 아주 심한 이제 벌은 아닌데 나쁜 게 뭐냐면 교역자시네요. 아시네 그죠? 어머니가 전문가요? 자기 학대 방식으로 혼을 내시는 혼을 내셨다는 게 문제예요. 자해 공갈단 있죠? 자해 공갈단이었던 거예요. 이제 통속적으로 비유하자면 딸이 막 이제 뭐 잘못했어. 그러면 칼로 막 자기 배를 막 저희 아빠. 찌르면서 여기 손목 부셨거든요. 손목 부셔요? 그러시죠. 그런 스타일이란 얘기죠. 어머니가 그런 유의 이제 자기 학대의 모습을 보이면서 혼을 냈다는 거죠. 이게 좀 근데 문제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되게- 저희 아빠도 때리다 안 되니까 자기 손목을 자해하죠. 부리시더라고요. 제일 무서워요. 제일 위협적이에요. 네, 진짜 저항은 그때는 못하게, 네, 저항을. 그때 아버지 저에서 그때 그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진짜 어. 그때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사실 어릴 때 좀 힘이 있으면 그 더 해봐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더 못 하거든요. 근데 또 어릴 때는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막 매달리고 울고 잘못했다 그러죠. 참 나쁜 어른들이에요. 옛날에 이제 삼국지법 유비가 딱 그러거든요. 자해공갈단이에요. 맞아요. 징징대고 뭐 사건 벌어져서 안 되면 자살하려고 그러고 맨날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다 그래 말리잖아요. 죽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안 되면 칼 빼서 죽으려고 그러고 이래요. 주변 사람들 잡아. 아주 유비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유년 시절 내내 계속된 이 공포가 아주 심한 어떤 충격적인 어떤 사건, 무서웠던 사건이 기억이 안 난다면 뭐 억압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안 난다면 추측해 보건데 부모님들 자리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세계를 무서워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세계관이 진짜 전체 세상 자체가 무서운 거죠. 사회 좀 다르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취약하고 안전을 못 지켜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른 어른들까지 와. 그럼 더 무섭지 않아요? 이럴 때 네, 사람이 네, 무서운 네. 사람이 무서운데 그래서 친척 어른들이나 특히 부모님의 지인분들이 오면 더 무서워. 근데 왜 남자예요? 왜? 남자. 그게 남자가 더 위협적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전 정확하게 지금 여기로는 안 나오거든요. 네, 왜 특히 남자였는지. 근데 남자한테만 그런 건 아니죠. 네 어른들 어른들 전반에 다 그런 거죠. 무서웠어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아니면 경험이 있었던 간접 관찰이 있었던 그런 게 있었을 수 있어요. 남자 쪽에 더 무서워하는 이유는. 근데 어쨌든 사실은 친척 어른들이나 부모님의 지인분들의 경우에는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죠? 다른 아는 어른들은 사람이니까, 다른 진짜로. 어른들은 무서워해도 네. 낯설어하는 내향적인 아이래도. 네. 근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무서운 이유는 뭐냐? 부모님 자리가 약하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도 무서운 거죠. 같이 오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유약하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치명적인 게 있어요.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불안을 주죠. 사회생활할 때 힘들죠. 겁이 나니까 자꾸 잘 안 될 것 같고 뭔가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할 것 같고 그런 이제 걱정이 계속 머리에서 맴돌게 되는 왠지 자신감이 없는 나의 능력치보다 오히려 자기를 자꾸 저평가하는 경향이 생기고 그게 이제 약한 부모님들을 보고 자란 사람들의 이제 기본적인 심리거든요. 부모님들이 용감한 사람들은 사회생활할 때 굉장히 용감한 편인데 네. 부모님이 약한 모습을 자꾸 보였던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데서 여동생이 그나마 셋 중엔 조금 씩씩한 편 아니에요? 네.
그 이유는 어릴 때 댐벼서 그런 거죠. 저항을 했기 때문에. 많이 맞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항을 해본 사람이라 조금 더 용감한 거예요. 저항이 되게 중요하시다고. 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항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있다고. 그때 선생님 사랑받는 사람이 개길 수 있다 하셨잖아요. 네. 여동생 스스로 그래도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른 의미의 받으려고 개긴 것도 있고 또 안 해주니까 화가 나서 개긴 것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는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사랑 자체를. 그래서 개겼을 수도 있죠. 네. 어차피 다 사랑 못 받잖아. 막 갈 거야. 이런 심리 있지 않습니까? 그 싸울 때마다 동생이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으니까 됐어 이제 나는 포기할래. 난 내 맛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됐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동생도 상처가 깊을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닌 척해도 그건 뭐 있을 거고.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말이죠. 본인이 얘기했지만 어머니하고 너무 유착돼 있어요. 어머니가 본인을 거의 분신처럼 생각해 버렸어요.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 보통 경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경계선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사람 사이의 경계선을. 경계가 있어야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와 타자 간의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무너뜨려서 유합 비슷하게 공생관계처럼 악어와 악어 참 비슷하게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도 그 영향을 당연히 받죠. 어머니와 나는 거의 한 몸이다. 하나다 이런 느낌. 아까 이제 남자친구 선택에서 좋아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선택도 영향을 받았다는데 쌍방동일시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도 딸을 자기를 동일시하고 딸도 어머니를 동일시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거의 한 몸처럼 공생관계로 살아가는 심리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제일 크고요. 이거는 이제 심리적 독립을 방해하죠. 어릴 때. 그다음에 요 정도까지만 해도 차라리 조금 나을 텐데 더 큰 문제는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역전돼 있다는 거죠. 이 집도. 아까 본인도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엄마라고? 그렇죠. 그거 다 본인이 아는 거죠. 엄마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불행이라 그럴까요? 엄마 역할을 해야만 했던 사람의 불행은 뭐예요? 힘들다고 말을 못해요? 그렇죠. 그것도 크죠. 맞았어? 어머. 네. 힘들다고 말 못하죠. 내가 엄마인데 그건 애가 엄마한테 하는 거잖아요. 막 못해요. 엄마가 앞에서 통곡하는데 어떻게 힘들다고 그래.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어린 시절을 경험하지 못해요. 어린 시절을 박탈당해요. 어릴 때는 어린 시절은 어린이답게 살아봐야 되지 않아요? 때도 쓰고 칭얼대기도 하고 8살, 9살 때부터 중재했다니까. 투정도 부리고 맞아. 근데 그 어린 시절이 박탈돼 버려요. 엄마가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 역할을 해야 돼. 엄마가 애니까 나한테 계속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징징대면 엄마가 어떻게 될까 봐. 엄마를 돌봐야 되니까. 그런 이제 역할을 떠맡게 되면 어린 시절 자체가 송두리째 박탈되고 자기 표현을 못 하게 돼요. 그리고 참게 돼. 다 참게 돼. 동생은 차라리 그걸 이제 대놓고 하다 맞았지만 본인은 그것조차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다 참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부모의 심정에서 자식을 돌보기 때문에 역전돼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욕하면 뭘 느껴야 돼요? 죄책감. 비판하거나 죄책감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여기도 써 있는 것 같던데 죄의식 죄책감. 죄책감 얘기를 하시는데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이 병약자 어머니나 부모를 둔 사람은 통상적으로 느껴요. 왜? 자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해가 뭘 유발하는 거야? 상대방 마음에서. 미안함과 죄책감을 유발하는 행동이에요. 너 때문에 나 지금 자해하거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 미안하죠 일단.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네? 내가 그쵸? 너네들 때문에 이렇게 참고 산다, 고생하고 산다 그런 식이니까. 이런. 안 참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뭐 내가 내 하소연하러 갔는데 내가 좀 힘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자해를 해버리니까 미안한 거예요. 계속 죄책감을 느껴요.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번복을 하셨잖아요. 처음에 조건부 사랑이었다, 뒤에 아니었다. 죄책감 느끼니까 처리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 해놓고 나니까 또 죄책감이 올라오거든. 너무 죄송스러웠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걸 처리하는 편지를 다시 보내야 되는 거예요. 휴가 메일. 아니, 어머니가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부모하고 관계가 역전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게다가 아버지도 약해서 두 사람이 어린아이 같이 싸울 때는 마치 중재자 역할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서 엄마 걱정을 맨날 하고
보면 자기 걱정 잘 안 하는 것 같아. 엄마 걱정을 많이 해 주로. 아까도 그러잖아요. 엄마 걱정 많이 하시던데 주로 엄마 걱정해. 주로 엄마가 힘들지 않을까. 아까도 무슨 기분 물어봤더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본인은요? 그러니까 자기를 걱정하고 자기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준 거예요. 원래 애들은 그거 해봐야 되거든요. 나도 좀 챙겨봐요. 이기적으로 좀 살아봐야 돼요. 이기적이라고 할 수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애들은 그 사랑을 받아봐야 되고 그런 경험도 해봐야 되는데 그 기회를 안 주니까 계속 엄마만 생각하면서 엄마 걱정만 하면서 사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려면 죄책감 느끼고. 네. 이게 제가 볼 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벗어나야 된다. 어머니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나쁘긴 한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좀 나쁜데 많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원한을 풀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지금 성장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런 어머니와의 잘못된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죄책감도 떨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시 씨는 엄마가 아니에요. 딸이에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영원히 원래는 딸이에요. 그리고 사랑 받았어야 돼요. 정상적인 사랑을. 근데 그게 역전돼 왔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도 본인의 성장을 상당 부분 가로막고 있다. 제가 볼 땐 그렇고 만약에 이게 유지되면은 어머니와의 공생관계는 평생 못 끊을 수도 있습니다. 대인 관계도 그럼 계속. 어려움을 겪겠죠. 해결이 안 되면 이 문제가. 그런 것의 연장선으로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까지 낸시 씨가 타인을 위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시녀 혹은 보모라고 표현을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네. 시녀 보모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부모를 위해 산 거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해서? 사실 어릴 때부터 네. 눈치 봐가면서 네, 맞아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 엄마가 바라는 거, 심지어는 엄마가 좋아하는 남자 지금까지 좋아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피아노를 배우고 또 학교도 보니까 엄마 아빠가 권하는 곳 네, 맞아요. 가고 전공도 사실은 어때요? 본인이 선택했어요? 전공은 제가 선택했어요. 학교는 하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이 아마 이것이 본인이 생각할 땐 내가 살아온 인생을 쭉 돌이켜 보면 엄마가 바라는 방향대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닐까, 혹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유를 누렸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럼 인생이 재미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누군가 타인이 아무리 그게 어머니라 하더라도 타인이 원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 인생이 재밌을까요? 재미가 별로. 재미없죠. 당연히 그런 인생은 노예가 사는 거잖아요. 노예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잖아요. 사람은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선택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인생을 살아오지 못했어요. 자기 표현도 못했고 자기 인생도 살아오지 못했고 그 삶 자체가 무기력하죠.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여기 쓰셨죠. 처음 고민이 그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삶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시면 돼요. 한계에 도달해서 이제 더 이상은 좀 힘들어져서 뭘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일단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어때요? 지금까지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나 반대, 나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뭐 있어요? 아니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과제가 이제 중요하냐면 부모님이 사실상 건강한 사랑을 못 주셨던 건 확실해요. 건강한 사랑을 못 주셨어요. 이제 본인은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어머니를 또 비난하게 되기 때문에 죄책감이 올라오기 때문에 죄책감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자꾸 그걸 누를 거예요. 네. 억압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억압하면 안 돼. 이제 다 이제 꺼집어 놓고 좀 슬퍼해야 돼요. 본인의 어린 시절을 본인의 어린 시절을 박탈당한 거, 상실한 걸 좀 슬퍼해야 돼요. 충분히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어떻게 보면 애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는 사랑받기를 포기해야 돼요. 부모님은 사랑할 만한 실력이 안 돼요.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 낸시 씨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악어새처럼 옆에서 이에 낀 거 빼줄 수 있어도
뭔가 다른 하마가 공격할 때는 도망가는 부모들이기 때문에 네, 그 건강한 어른으로서의 사랑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다른 대상이 자기 새끼를 공격하면 몸으로 막아서라도 지키는 게 부모거든요. 근데 악어새처럼 이에 낀 거 빼주는 게 부모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머니와의 관계는 사실은 공생관계이지 부모 자식 관계, 정상적인 부모 자식 관계는 건강한 사랑을 받는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더 이상 뭐 받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뭐 건강한 사랑을 이제 어릴 때를 박탈당했는데 어린 시절의 사랑은 아무도 이제 못 해주잖아요. 그거는 이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이 좀 자기 위로 그리고 자기 애도를 좀 해야 돼요. 이제 나는 어린 시절을 박탈당했는데 다시 오지 않는구나. 슬프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생각하면 많이 슬플 거예요. 많이 힘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좀 내가 다시 살아나야겠다. 내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 어린 시절을 되돌릴 수는 없고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고 이제는 내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머니와 유착관계가 끝나야 됩니다. 심리적인 유착관계, 심리적인 공생관계가 끝나야 돼. 독립을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거 생각하려면 또 죄책감 느낄 거예요. 분명히. 엄마를 버리는 거 같네. 네. 왜냐하면 엄마가 딸이니까 자꾸 무의식적으로는 엄마를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또 받을 거예요. 자식을 버려요. 본인 그러니까요. 입장에서.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책감 또 떠오를 건데 그게 또 죄책감은 부당한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 필요한 뭐 이제 도움을 좀 받으면 좋겠고 그런 데서 그렇게 해서 유착관계가 끝나고 공생관계가 끝나서 본인의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게 안 되면 제가 볼 때 대인관계에서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안 풀릴 것 같습니다. 잘. 이 문제가 일단 해결되는 것이 제일 제가 볼 때 중요한 것 같아요.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네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낸시 씨가 네. 그 가정을 꾸린다면은 네. 어머니처럼 또 딸에게 네. 유착 관계를 할 가능성이 좀 큰지. 그것도 있고 제일 큰 문제는 본인이 지금 사랑을 너무 못 받고 자라서 아이를 과연 사랑할 힘이 있을지 에너지가 있을지가 문제예요. 어때요? 애기 낳고 막 사랑하고 싶고 그래요? 그게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좀 무서워요. 그죠? 사랑 줄 수 있을까? 그렇죠. 그 에너지가 없어요 지금. 좀 사랑을 받아봐야 에너지가 생길 텐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주는. 그렇죠. 근데 그걸 못 받았으니까 지금 나도 지금 너무 힘든데 애 키울 에너지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죠. 일단 건강한 관계가 안 될 거라는 것도 위험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사랑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자, 이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와 나는 그냥 생각만으로도 찡해진다. 이거 공생관계거든요. 찡해지는 관계 생각만으로 이거 악어의 관계죠. 그런데 12번도 그렇지 않나요?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가정은 마음이 여려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 상호 의존적인 관계. 그다음에 여기서도 어머니와 나는 서로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해서 왠지 마음을 무거워진다. 이거 오락가락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는 선생님 거? 무의식적으로 나와 26번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관계예요. 서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찡해지는 관계이긴 한데 도움은 전혀 못 주는 상호 근데 이거 의존적인. 너무 명확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악어새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진짜 하마가 나타날 때는 나타날 때는 답이 없어요. 악어새는 튀고 공생관계란 말이에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앞으로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건 명확해요. 명확하고 오히려 본인의 에너지가 계속 소모될 겁니다. 그쪽으로. 어머니를 계속 돌봐야 되니까. 이제 어머니는 혼자 살라 그러세요 좀. 본인의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벗어나는 것이 일단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본인이 얘기했지만 어머니를 좋아했지만 엄마의 아픔을 만져드렸을 때 엄마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이제 그게 어떤 사건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어른스러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소통, 건강한 관계의 전환이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과제는 나를 찾는 거죠. 다시 자기를 되찾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는 내 인생을 산 게 아니거든요. 그죠? 어머니가 바라는 인생을 살았고 어머니를 껴안고 딱 달라붙어서 불편하게 이렇게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좀 벗어나서 나를 찾아서 내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죠. 사실 낸시 씨는 자기 정체성도 뚜렷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죠? 네. 왜? 엄마랑 한 몸이었으니까 엄마가 나고 내가 엄마고 내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상당히 방해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라도 일단은 확립이 돼야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이 정체성은 내 무게 중심 추 같은 거거든요. 이게 확립이 돼 있어야 사람이 흔들리지가 않고 일관성 있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됐으면 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흔들흔들하는 거죠. 네.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고 힘들고 네. 자신감 없고 일단은 그래서 자기를 찾아서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면 몇 년의 시간을 더 쓰더라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어머니 걱정해 주실 거예요 또. 그리고 약간 자해하실 거고. 그러니까 도움이 별로 안 될 겁니다. 크게. 그래서 본인이 이거는 좀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마침 지금 어머니랑 떨어져 있잖아요. 이때 이제 해결하시는 게 좋겠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상담받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 책은 혹시 사셨어요? 네, 샀어요. 누구에게나? 네. 필독서야. 그걸 좀 이제 쭉 보면서 자기 분석을 더 치밀하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뭐가 많이 방해했을 거냐 하면 그런 거 할 때마다 죄책감이 자꾸 방해했을 거예요. 아까. 네. 첫 번째 편지 보내놓고 좀, 번복하는 편지를 마음이 보내듯이 무거운데. 보내듯이 자꾸 방해한단 말이에요. 자기 분석을. 근데 오늘 그래도 얘기를 듣고 나서 아 그거에 방해받지 않고 굴하지 않고 이건 죄책감이 아니야. 내가 느끼는 건 부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좀 분석이 더 잘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쪽에서 한번 자기 분석을 해보셔도 좋겠고 그 다음에는 지금 대인 불신감이 큰 문제예요. 낸시 씨는. 그래서 이걸 회복하려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 효과적인 방법은 신뢰로운 대인관계를 경험해보는 거죠. 여태까지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본인을 회복시켜줄 만큼 강한 좋은 관계는? 그래도 대학교에서 아 있어요? 네 비슷한 아픔이 있는 어. 친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네. 얘기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옛날 생각나서 힘들다고 하면은 같이 밥 먹고 이런 친구가 있어요. 아 지금도 친해요? 네. 그러면 그런 친구를 활용해서라도 네.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시간 줄이고 친구하고 전화하시고 네. 친구하고 노세요. 네. 그리고 더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으면 더 관계를 확장하시고 해서 그런 관계의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아마 불신감이 떠오를 거고 못 믿겠다는 느낌이 올 거고 또 실망하면 빨리 다운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또 얘기를 나눠서 내가 너무 급변하고 있다. 이 그래프가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대인관계에서 이런 것들도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되고 다시 조절하는 능력도 좀 배워야 되거든요. 그것도 좀 일단 훈련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이제 일단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료도. 좋네요. 좀 들어보시고 어떠셨나요? 뭔가 위로받는 느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하면서도 항상 긴가민가하는 게 있어요. 왠지 부정당할 것 같고 누군가 그건 아니지 이렇게 타박할 것 같고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다 이렇게 수용해 주시니까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고 좋았어요. 뭐 깨달고 뭐지?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 악어와 악어새 하마가 있으면 도망간다. 주로 비유적인 부분. 되게 잘 들어오시네요. 이렇게 상담해보고 이제 나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 게 있다면 결국에는 이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좀 더 저한테 집중하는 것. 네. 맞아요. 소녀 가장처럼 막 가족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행복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 그렇죠. 이런 거에 여기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좀 낸시 언니가 뭐라 해야 되지? 언니예요. 네. 또 혹시 나 언니라 생각할까봐. 낸시 언니가 약간 좀 이때까지의 상담자분 얼굴 항상 보고 뵀지만 상담자분과 다르게 이 어머님에 대한 죄책감, 죄의식이 엄청 크신 것 같아서 혹시나 김태형 선생님의 이런 말씀들이 상처가 될까봐 혹은 약간 표정이 막 이렇게 공감하는 표시가 잘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되게 걱정이 됐어요. 혹시 막 중간에 이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런 게 너무 죄의식이 되게 크실 것 같아가지고
이런 상담이 좀 혹시나 오해 있게 들으시면 어떨까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너무 또 공감되셨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메일에도 보내드렸는데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힘든 게 네. 부모님한테 과도하게 책임을 네, 지우는 맞아요. 건지 봤어요. 예. 예, 아닌지 그런 게 너무 아니면 내가 너무 과거로 이렇게 집착하면서 네. 과거에 퇴행해서 뭔가 나의 문제를 다 부모님 문제로 이게 회피하는 건지 자꾸 헷갈렸거든요. 네. 근데 그 혼란의 종지물을 찍어주시니까 어. 이거구나 역시 이렇게 대단하시죠. 좀 네. 가려운 데가 긁힌 느낌이 마음 들었어요. 편안해지. 네,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졌어요. 내시은 잘못이 아닙니다. 네. 당신은 충분하다. 그래. 싸우는 심리학 밀어. 미안합니다. 여기서 한번 정합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싸우는 심리학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도움이 되셨다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고 앞으로 맞아요. 잘 극복해 나가시면 용기만 있다면 극복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다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응원의 한마디, 위로 한마디. 아 저는 이 자리가 좋지가 않네요. 왜요? 이렇게 바로 보니까 눈이 보이니까 슬프단 말이야. 같이 슬퍼져가지고 집중 못 하겠어.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이 자리에 앉지 않는 걸로 자리 좀 변경해 주시고. 다음에 자리가 없어요. 네? 저기 아 저기. 그러네 저쪽 구석진. 출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목소리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오신 분이랑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알겠어. 아무튼 그래서 죽을 막 것 같아. 그게 너무 마음에 좀 너무 많이 공감돼가지고 그게 그랬고 우리 아까 기억났던 것 중에 이 구름과 굴의 이 극단적인 우리가 진짜 아까 선생님 얘기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름 위를 걷는다는 게 불안한 느낌을 엄청 좋다는 나도, 표현이라고 나도, 생각했는데 나도. 그 표현 자체가 안에 그런 불안함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싶은 거랑 떨어질 때는 땅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굴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 살자. 땅 위에서 정상적으로 살아보자.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멋있습니다. 유태님도 뭐 우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요? 아닙니다. 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하면 울어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좀 저는 모든 상담자분이 다 그렇지만 항상 이 모든 사회에서 오는 문제는 가족에서 시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엄마의 엄마더라고요, 딸들이. 근데 진짜 그 벗어나려 할 때 죄책감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적 안 해주셨으면 다시 메일을 보낸 것도 죄책감에서 왔다는 걸 저는 인지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때까지 오신 분들 중에서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가장 큰 만큼 극복하는 과정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는데 근데 죄책감에 시달려서 계속해서 그런 관계 유지하면 앞으로의 삶이 없고 또 가슴이 아팠던 건 선생님께서 이런 상태에서 결혼하게 됐을 때 자식한테 사랑을 줄 수 없고 그럼 그 자식은 또다시 힘들어지고 이런 게 대물림 될 것 같아서 본인이 용기를 낸 만큼 여기서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고 청남이 모임을 하나 만들죠. 신뢰 그럴까요? 있는 다 인간관계가 같이 있는 다 자기 이런 얘기. 인간관계. 우리 예전에 그러려고 했어. 어렸을 때 자기가 당했던 가장 큰 폭력 대회. 근데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엉엉 우는 게 제일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만들어서 좀 저희도 도울 수 있을 테니까 뭐 화이팅입니다. 파이팅! 예. 네. 당신으로 충분하다 아까 얘기한 거죠? 네,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싸우는 심리학입니다. 네, 정혜인 씨가 말고. 그래요? 김태형 선생님. 싸우는 심리학. 그래서 네, 뭐 대단하시죠?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대학교 때 그러니까 심리학자 정조의 마음을 분석하나 읽고 너무 제가 와닿고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이어리 적어놨었던 게 청남이를 들으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저자분이시고 그래서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사연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방송 듣게 됐어요?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이게 추천 방송 보고 이건 떡이다. 역시 사람의 성향은 바뀌지 않아. 정도 고리고셨다니. 그리고 아까 그 여기 앞에 전자의 경우 뭐 저는 안정적인 호혜적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늘. 네, 되게 안정적인 사람이. 맞아요, 지금. 네. 처음보다 많이 여유로워지고 긴장감도 사라지신 처음부터 여유로우셨어. 아니 처음에는 약간 올 때 긴장됐다고 했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여유가 아주 있었죠. 충청도라 그래요. 충청도라 그래요. 우리 신뢰 관계인 거야. 자 박수. 그래서 좋네요. 그러면 신뢰 관계인 뭐 저희들은 들을 수 없지만 이 방송을 보시거나 이거 들으시는 분은 들을 수 있을 건데 본인의 신청곡 네. 하나. 저 켈리 클락슨의 브레이크어웨이. 모르겠어. 이유가 좀 있나요? 발음해주세요. 빅마마요.
빅마 말고 본토 발음이요, 본토 발음. 죄송합니다. 본토 발음. breakaway. 응. breakaway. 재미가 없네, 이제 그만합시다. 죄송합니다. 아무 재미가 없네요. breakaway. 그 브레이크웨이 또 신청하신 이유. 아 그게 진짜 그런 거예요. 나의 한계를 깨고 오. 날아보자 브레이크가 이런 브레이크 어웨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브레이크 네, 그만 밟아라. 네. 밟는 거 넌 깨치고 나가겠다. 아. 나가고 싶다 이런. 아, 의지가 켈리 좋습니다. 클락슨의 네. breakaway. 자, 지랍 노트를 또 지랍이가 잘 준비했으니까 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들어보시고요. 또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방송이 근근히 이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사연이 오고 있다고 왜 하는데 이렇게 어렵니? 물밀듯이 아주 썰물이 이게 들어오듯이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제가 이거, 썰물이란다. 이거 약간 밀물. 이렇게 썼잖아요. 뭐 여러분의 사연이 없어지는 순간 행복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보람 있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약간 수동 공격 스타일이에요. 맞아. 그냥 많이 보내려고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협박성에 야 너 안 보내 방송 우리도 다 상처받았어.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습니다. 저도 조심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자, 사연은 cchungnami@gmail.com이고요. 청남이@gmail.com입니다. 혹은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페이지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의 사연이 없어지는 그 순간 행복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보람있게 방송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계속 방송을 할 테니까요. 사연을 꾸준히 보내주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신청곡 켈리 클락슨의 breakaway. 를 들으면서 시즌2 4회 2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제발! 어린 나는 아빠가 좋았습니다. 아빠 몫이라며 내준 푸짐한 밥공기를 나에게 한박 웃음 지으며 반으로 뚝 내어줄 때 난 아빠가 좋았습니다. 어린 나는 아빠가 무서웠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아빠는 내가 TV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도 무서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래야지 아빠처럼 살지 않는다고. 그런 아빠는 참 무서웠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나지 않는 혹은 엇갈리는 기억과 평가 속에서 나는 이만큼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잘 자랄 수 있다고. 저만큼 더 클 수 있다고. 삐그덕 삐그덕 기우뚱 기우뚱 되더라도 말이죠.